박지은은 양말을 신은 후 자리에 주저앉아야 했다. 간단하게 몸을 굽혔다 펴는 동작만으로도 숨이 가빴다. 마치 누군가가 몸 안쪽에서 두드리는 듯 피부 아래에서 느릿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출산 예정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고 물 한 컵을 드는 것조차 균형 감각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침대 끝으로 몸을 옮겨 부푼 배에 손을 얹고 어지러움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거실에서는 복도를 타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편 지훈의 부드럽고 열성적인 대답과 시어머니 영숙의 깐깐한 지시 소리. 마치 집안이 그녀가 선택하지 않은 채널에 맞춰진 라디오 같았다. 이 아파트는 지은의 명의였다. 아래층 우편함에는 여전히 그녀의 할머니 성함이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든 소리는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도움을 주겠다며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하는 도움은 마치 날씨와 같았다. 요청이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무언가였다. 강철 같은 척추와 과부 특유의 확신을 가진 여인. 그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을 경험과 도덕이라는 잣대로 걸러냈다. 지은은 결혼 전 그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웃음, 정성스러운 밑반찬, 살뜰한 선물들. 지은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임신 중기가 지나자 입덧이 시작되었고 영숙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초산인 산모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선언했다. 지우는 고마워하며 두 팔 벌려 그녀를 환영했고 달력은 영숙의 일정으로 채워졌다. 영숙은 작은 방에 짐을 풀고 하루를 서사하기 시작했다. 이건 먹어라, 저건 안 된다. 지금 낮잠 자지 마라, 밤잠을 설친다. 목도리를 둘러라, 병원을 바꿔라. 지은은 국 끓여주셔서 감사해요. 수건 개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며 이 상황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조용히 되뇌었다. 지훈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 쪽으로 기울 뿐이었다. 만난 날 밤 칵테일 냅킨에 작은 지도를 그리며 서울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해주던 남자였다. 한강변의 야구 경기, 밤늦게 달리는 지하철 2호선, 밤거리 위로 보석 목걸이처럼 반짝이던 철로. 그때 그는 다정하고 세심하며 잘 웃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지하철역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했고 추운 겨울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계획들을 세웠다. 결혼 후 영숙의 전화는 잦아졌다. 그러다 삶은 같은 식탁에 의자 3개가 놓이는 형태로 재편되었다. 임신 테스트기가 양성이 나왔을 때 식탁 상석은 이미 다른 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 검진을 가던 아침, 지은은 문틀에 기대어 지훈이 신발끈을 묶는 것을 지켜보았다. 영숙은 팔에 코트를 걸치고 서 있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훑는 비판적인 눈빛. 그걸 입고 나가겠다고? 그녀가 마치 지은이 스웨터 대신 빗물을 입기로 결정한 것처럼 물었다. 배가 거의 다 드러나잖아. 지하철은 바람이 들어. 감기라도 걸리면 애도 걸려. 이게 편해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아침이 전쟁터가 아니라 다리가 되길 바랐다. 지훈은 영숙이 헛기침을 할 때까지만 지속되는 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긴 코트를 입는 게 좋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재킷 단추를 잠그며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대꾸를 삼켰다. 현관을 나서며 그녀는 작은 발걸음, 엘리베이터, 인도, 지하철역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도시는 평범한 겨울의 효율성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회색 하늘이 회색 거리 위에 겹쳐 있었다. 승강장에서 바람은 옷의 이음새를 파고들었고 철로는 어딘가 남쪽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문가에 모여 목을 빼고 손을 준비했다. 기차가 굉음과 함께 도착했고 세 사람은 관성과 낯선 사람들에 의해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몸들이 밀착되었다. 고개 숙인 머리 위로 휴대폰이 희미한 별처럼 떠 있었다. 객차에서는 은은한 커피와 모직 냄새가 났다. 지은은 손잡이를 잡았다. 그때 인파의 압박이 그녀를 좌석 끝으로 밀쳐냈다. 옆에 있던 남자가 일어나 몸짓했다. 앉아요. 그가 피곤하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선은 그녀의 배에 머물다 얼굴로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간신히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허벅지에 퍼지는 안도감, 자비처럼 느껴지는 온기. 그녀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느릿하게 움직이는 아이 위에 손을 얹었다. 여전히 서 있는 영숙은 빈자리를 마치 햇볕이 드는 명당을 바라보는 고양이처럼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이 일그러졌다가 이내 거의 관대한 듯한 표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지훈아, 그녀는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게 말했다. 내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아. 그는 어머니의 얼굴과 지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기차가 덜컹거렸다. 스트랩이 삐걱거리는 합창 속에서 그는 선택을 내렸다. 그는 몸을 숙여 지은의 팔뚝을 꽉 쥐고 잡아당겼다. 엄마가 힘드시대. 그가 속삭였다. 이봐, 지은아, 예의를 갖추자. 1초 동안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에서 세상이 침묵했다. 지은의 몸은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아이가 항의하듯 움직였다. 그녀가 앉은 좌석은 오늘 아침 발견한 유일한 섬이었다. 그녀는 지훈의 다급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지만 거기엔 아기는 없었다. 그저 물살을 잔잔하게 유지하려는, 가장 크게 불평하는 사람을 다시 조용하게 만들려는 열망뿐이었다. 영숙의 시선은 평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리를 양보했던 남자는 눈썹 사이에 찌푸린 표정을 지으며 그 상황을 지켜보았다. 문가에 서 있던 여자는 몸을 굳혔다. 지우는 쇄골 아래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다시 당겼다. 멍이 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서 있는 것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처럼 느껴질 정도의 힘이었다. 그녀는 일어섰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영숙은 감사를 표하지 않으면서도 감사를 연기하는 한숨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 고맙다, 아들아. 그녀는 쳐다보지 않으려 애쓰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다. 내 나이엔 우선순위를 둬야 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은은 보았다. 그녀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지쳤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쌓인 설거지와 원치 않는 조언을 견디게 했다. 영숙이 젊은 의사들이 뭘 알기나 하냐며 끼어들던 병원에서도 눈물을 삼켜야 했던 밤에도 말이다. 눈물은 그녀가 받고 싶지 않은 가르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차가 다시 덜컹거렸고 그녀는 손잡이를 꽉 잡으며 계속 숨을 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통로 건너편에서 10대 소녀가 나중에 기억해 두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더 멀리서는 한 남자가 날카롭고 역겹다는 듯 고개를 한번 저었다. 누군가 참나라고 중얼거렸고 그 단어는 아무도 챙기지 않는 나뭇잎처럼 떠다녔다. 굴욕감이 천천히 모든 것을 적시는 가랑비처럼 스며들었다. 그것은 좌석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이었다. 지훈의 손가락이 그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방식이었다. 그것은 결코 약하지 않은 여자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기하는 나약함이었다. 지은은 아파트 영숙이 재배치한 찬장에 종이에 쌓여있는 할머니의 도자기 그릇을 생각했다. 이 집에 속하지 않는 유골함을 놓기 위해 옮겨진 호숫가에서 찍은 지은과 지훈의 액자를 생각했다. 지은이 적어놓지 않은 약속들로 채워진 달력. 지난주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휴식이 필요해요, 지은 씨. 혈압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영숙의 대답이 들렸다. 우리는 그런 걱정 다 안 하고도 잘 살았어.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유약해. 그녀는 침을 삼켰다.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리고 공기의 파동이 지나갔다. 중간쯤 앉아있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그녀는 영숙보다 최소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수수한 코트와 손으로 뜬 듯한 오트밀 색깔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눈이 오기 전 하늘의 부드러운 회색빛이었다. 그녀는 평생 언제 말해야 할지를 결정하며 살아온 사람처럼 안정감 있게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다. 서 있는 젊은 여자, 둥근 배, 앉아있는 어머니, 맴도는 아들, 불편한 목격자들, 그러고는 오직 지은에게만 말했다. 여기 앉아요,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켜지는 현관등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방금 비운 자리로 안내했다. 야단법석도 설교도 없었다. 객차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진실을 말했을 때처럼 더 조용해졌다. 지은은 몸을 떨며 자리에 앉았고 눈앞이 흐려졌다. 영숙의 시선이 젖은 피부에 닿는 찬 공기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혼란이 당혹감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부인은 단지 필요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을 숙였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문장은 발밑의 강철이 덜 적대적으로 느껴지게 할 만큼 명확하게 와닿았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다. 변호조차 아니었다. 그것은 이 방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일깨움이었다. 지은은 눈을 세게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삼켰다. 아기가 손바닥 아래에서 작은 인사를 건넸다. 마치 점호에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정거장에서 그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렸다. 그녀의 목도리가 긴 이야기 속의 책갈피처럼 따라왔다. 문이 닫히고 기차는 계속 달렸고 도시의 풍경은 벽돌과 유리의 사각형으로 풀려나갔다. 영숙은 발목을 꼬고 반대편 좌석 위의 광고를 자신의 반사광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지훈은 몸을 움직이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다시 움직였다. 그는 지은에게 말을 걸려는 듯 몸을 기울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아마도 이번만큼은 대본이 없었나 보다. 남은 여정은 통근자들의 조용한 소음 속에서 지나갔다.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조심스럽게 일어섰고 처음에 자리를 양보했던 익명의 남자에게 말 대신 눈빛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 문장이 귓가에 따뜻하게 남은 채 승강장으로 발을 내디뎠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은 계단을 내려가 바람 부는 거리, 병원 문과 대기실 의자, 팔에 빨간 키스를 남길 혈압계를 지나 그녀와 함께 이동했다. 그것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작은 방패처럼 그녀와 함께 움직였다. 지은은 지훈을 처음 만난 밤을 인생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밝은 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기억했다. 그녀는 24이었고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친구 파티에서 무릎 위에 종이 접시를 올려두고 앉아 있었다. 지훈은 동료가 귓속말을 한 무언가에 웃으며 늦게 들어왔다. 마치 도시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코트를 한쪽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는 온기로 방안을 가로질러 왔다. 그가 마침내 그녀 옆에 앉았을 때 그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어린 시절 어떤 책을 사랑했는지, 30이 되기 전에 어떤 곳들을 보고 싶은지.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며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고집했다. 그는 사려 깊고 세심했으며 무엇보다 그녀를 자주 지나치는 세상에서 그녀를 보이게 만들어 주었다. 첫 몇 달 동안 지우는 드디어 자신에게 속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지우는 좋은 아침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현관에 꽃을 남겨두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의 제목들을 배웠다. 그가 청혼했을 때 해질녘 한강 산책로에서 도시의 불빛이 약속처럼 물 위에서 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말했다. 결혼식은 도시 외곽의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열렸다. 서약을 교환하며 지은은 자신이 안정감을 줄 결혼 생활로 들어서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 아무도 준비시켜줄 수 없었던 것은 영숙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공간을 얼마나 빨리 채울지였다. 처음에는 일요일 저녁 식사 자리에 가벼운 언급들이었다. 영숙은 10년 동안 홀로 지낸 과부였고 이견 없이 가정을 꾸리는데 익숙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생존이 자신이 들어가는 모든 방에 대한 권위를 부여한다고 믿는 사람의 기운을 풍겼다. 지은은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의견이 있었고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그렇듯이 그것은 무해하고 심지어 애정 어린 것처럼 보였다. 변화는 지은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찾아왔다. 영숙의 전화 목소리는 딱딱해졌고 이내 고집스러워졌다. 아이를 가진 몸으로 혼자 있는 젊은 여자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며 들어와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은은 항의하고 싶었고 지훈과 함께 신중하게 계획했기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훈의 안도감이 너무 즉각적이고 눈에 띄어서 말은 목구멍에 머물렀다. 그는 영숙이 가방을 들고 도착한 날 밤 그녀를 껴안으며 이게 우리한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단순히 빈방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식민지화했다. 며칠 만에 그녀는 부엌 찬장을 재배치하여 할머니가 남겨주신 찻주전자를 더 높은 선반에 올리고 카운터에 자신이 가져온 무쇠펜 컬렉션을 채워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필체로 장보기 목록을 다시 썼다. 지은이 저녁에 얼마나 춥게 느끼든 상관없이 온도는 섭씨 22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임산부가 욕조에 얼마나 오래 몸을 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잔소리를 하며 화장실 문 주위를 맴돌았다. 그녀의 존재는 모든 구석을 압박하여 지은은 아파트가 자신의 것임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식사는 전쟁터가 되었다. 영숙은 수십 년 된 잡지와 민간요법에서 얻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엄격한 임신 영양 섭취 방식을 따랐다.
그녀는 삶은 간과 오버쿡된 시금치를 지은 앞에 놓고 젊은 여인이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면 눈살을 찌푸렸다. 까다롭게 굴지 마라. 영숙이 훈계했다. 내 아기에게는 철분이 필요해. 지은이 식빵 한 조각을 요청하면 영숙은 혀를 차며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들 사이에서 지우는 항상 어머니 편을 들 때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엄마는 그저 최고를 원하시는 거야. 라고 그는 말하며 의도가 침입을 변명하는 것처럼 굴었다. 지은이 좌절감을 삼키고 묵묵히 씹을 때마다 목구멍이 억울함으로 조여왔다. 잠도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영숙은 낮잠이 게으름의 신호라고 믿었다. 지은이 휴식을 위해 침실로 물러나면 영숙은 상태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문을 두드렸다. 깨어 있어라. 지금 눈을 감으면 밤에 절대 잠을 못 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그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것은 영숙의 대본을 그가 낭독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의 벽은 더 얇게, 방은 더 작게 느껴졌다. 사생활은 밀봉된 병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듯 사라졌다. 긴장감은 병원 방문 중에 날카로워졌다. 병원에서 지은은 흰 가운과 측정된 톤의 전문성에 매달리려고 노력했다. 한 검진에서 산부인과 의사는 청진기를 부드럽게 배에 대고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의사는 웃으며 지은에게 직접 말했다. 이제 휴식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혈압이 생각보다 높아요. 스트레스는 이 단계에서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주무세요. 갈등을 줄이세요. 그리고 아기만큼 자신을 돌보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이 몇 주 동안 외치던 것을 확인해주는 말들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영숙은 손을 내저으며 앞으로 몸을 숙였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선언했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너무 응석바지야. 나는 2번의 임신 내내 교대 근무를 했어. 우리는 혈압계나 특별 식단 같은 건 없었어. 다들 잘만 살았다고. 걱정으로 애머리를 채우지 마. 의사는 까다로운 가족 구성원에 익숙한 듯 헛기침을 하고 더 단호하게 권고를 반복했지만 그 순간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지우는 뒷목을 문지르며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다가 침묵을 선택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모든 것을 들었다. 영숙의 목소리, 지훈의 공모, 자신의 욕구에 대한 지우개질, 의사의 말은 식어가는 컵의 김처럼 공기 중으로 증발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검사 결과가 적힌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걸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길, 자신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어머니의 과잉 행동에 선을 그어주겠다고 말해주길 바랐다. 대신 그는 영숙과 가까이 붙어서 교통과 날씨에 대한 그녀의 해설을 듣고 리듬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 속도를 늦췄을 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을 때 뒤에 있던 낯선 사람이 괜찮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지훈은 마침내 뒤를 돌아보며 당황했고 그녀를 재촉했다. 영숙은 마치 지은의 피로가 또 다른 방종인 것처럼 눈을 굴렸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깨달음은 그녀 안에서 돌처럼 가라앉았다. 남편의 세상에는 2명의 여자가 있었다. 한 명은 역사와 슬픔을 통해 충성심을 명령했다. 다른 한 명, 그의 아내이자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는 뒷전이었다. 지은은 침대 끝에 앉아 여전히 서랍장 위에 걸려있는 할머니의 액자를 쳐다보았다. 아파트는 상속받은 그녀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의 그녀의 자리는 조건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바닥을 얹고 아이가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오직 아이만이 들을 수 있는 약속을 속삭였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과 딸이 지훈의 눈에 항상 영숙 다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몸을 떨며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 지식은 아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계절을 기다리는 필연성의 씨앗처럼 깊숙이 뿌리를 내렸다. 도심의 불빛이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드는 것을 제외하면 아파트는 어두웠다. 지은은 소파에서 움직이며 허리 아래의 통증을 완화할 자세를 찾으려 했다. 처음에는 예정일이 가까운 모든 임산부가 예상하는 불편한 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통증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복부를 찔러왔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손을 배에 얹은 채 얕은 숨을 내쉬었다. 너무 빨랐다. 출산까지는 아직 2주나 남았었다. 지훈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부엌에서 휴대폰을 스크롤하던 남편이 그녀가 팔걸이를 움켜쥐고 마디가 하얗게 질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올려다보았다. 뭔가 잘못됐어. 그녀가 헐떡였다. 시작됐어. 아기가?
지훈이 눈에 공포를 띄우고 서둘러 다가왔다. 확실해? 그냥 또 다른 진통이 그녀를 찢어놓자 그는 말을 멈췄고 그녀는 비명을 삼켜야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것은 거짓 경보가 아니었다. 침실에서 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혼돈을 파고들었다. 지훈아. 그 소리는 마치 커튼콜처럼 연극적이고 길게 늘어졌다. 지훈아, 숨을 못 쉬겠어. 그녀의 말은 연습된 듯한 기침으로 점철되었다. 가슴이, 내 심장이. 지훈은 소파에서 몸부림치는 아내와 다른 방에서 자신을 부르는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하며 멈춰섰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그는 소리치고는 지은에게 몸을 돌렸다. 잠깐만 기다려. 엄마 좀 확인해 볼게.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지금 당장 당신이 필요해.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또 다른 진통이 마지막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덮치며 숨을 앗아갔다. 그녀는 그의 손목을 잡았다. 제발, 지훈 씨, 아기가 나오고 있어. 하지만 영숙은 더 크게 울부짖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지훈아, 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마. 지훈의 얼굴에서 공포가 이성을 앞질렀다. 그는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방을 향해 달려갔다. 지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매 초가 고발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고통과 배신감의 무게 아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 다음 비명은 단순히 진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분단위가 흐릿해졌다. 그녀는 지훈이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다급하게 전화하는 목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진통을 배경소음처럼 여기며 어머니의 증상을 묘사하고 복도를 서성거렸다. 지은은 그때 깨달았다. 만약 행동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아기는 생존을 위한 싸움에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911에 전화를 걸었다. 숨을 헐떡이며 상담원에게 말했다. 임신 38주 차예요. 진통이 빠르게 오고 있어요. 남편이 저를 떠났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발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상담원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안정을 주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구급대원을 귀하의 위치로 보내고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수 있나요? 계속 숨 쉬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구급차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그들의 사이렌 소리가 아래 거리를 뚫고 들어왔다. 몇 분 안에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들이 아파트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닥에서 창백하고 떨며 이마에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선생님, 우리가 왔습니다.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담요 위로 옮기고 맥박을 확인하고 신속한 효율성으로 아기의 심장 박동을 모니터링했다. 진통이 너무 짧아 병원으로 이송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여기서 출산을 해야 했다. 지은의 세상은 명령과 안심의 말들로 좁혀졌다. 숨 쉬세요. 계속 힘주세요. 거의 다 왔어요.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냈고 고통은 끈질기고 집요했다. 시야 구석에서 지훈이 무력하게 서성거리고 영숙은 여전히 약한 척하며 그의 팔을 붙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초점은 지은에게,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싸우는 작은 생명에게 맞춰져 있었다. 배지에 이유진이라고 적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지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를 보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그녀의 침착한 눈은 폭풍 속에서 지은의 똠이 되어 주었다. 마지막 비명과 함께 지은은 갑작스러운 해방감과 날카로운 고통이 갓 태어난 아기의 연약한 울음소리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 소리는 구름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공기를 뚫었다. 붉고 울부짖는 작은 여자아이가 빛 속으로 들어 올려졌다. 딸이에요. 이유진 대원이 감정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조금 이르지만 숨 쉬고 있어요. 저울은 2.5kg을 가리켰다. 작지만 투쟁 중이었다. 지은의 팔은 본능적으로 열렸고 아기가 그녀의 가슴에 놓였다. 딸을 처음 품에 안자 온기와 생명력이 그녀를 통해 퍼져나갔다.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와 섞이며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유진, 그녀가 옆에 머물러준 대원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름은 유진이에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더 부드럽게 말했다. 유진아, 넌 내 거야. 구급대원들은 빠르게 탯줄을 자르고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유아를 담요에 감쌌다. 지은의 아버지 박철수가 잠시 후 도착했고
밤을 달려오느라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딸과 손녀를 보자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번졌다. 그는 지은 옆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축축한 이마에 떨리는 키스를 퍼부었다. 안전하다. 그가 속삭였다. 둘 다 해냈구나. 지은은 눈을 감았고 피로가 그녀를 끌어당겼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매달렸다. 그녀는 지훈이 아내의 비명 대신 어머니의 척하는 질병을 선택했던 순간을 떠올렸고 그 배신감은 진통보다 더 깊게 타올랐다. 그러나 그 버림받은 밤에 그녀는 자신을 존엄하게 대하는 낯선 사람들과 결코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은 유일한 남자,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운반되었다. 유진이 그녀의 가슴에서 몸을 뒤척였고 작은 손가락이 지은의 엄지손가락을 감쌌다. 지은은 내려다보았고 무언가 치열한 것이 그녀 안에서 점화되었다. 이 아이는 절대 누구에게도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맹세였다. 영숙에게도 지훈에게조차도. 이 아기는 그녀의 이유이자 생존의 증거였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지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울 것임을 알았다. 한때의 영숙의 권위로 숨 막혔던 아파트는 이제 새로운 생명의 소리를 담고 있었다. 사이렌은 희미해졌다. 이웃들이 문 뒤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혼돈의 중심에서 엄마와 딸은 처음으로 함께 숨쉬었고 꾸준하고 결단력 있는 박철수는 그 밤의 배신과 기적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으로 곁을 지켰다. 산부인과 병동의 형광등이 밤의 정적 속에서 낮게 웅웅거렸다. 지은은 뻣뻣한 병원 베개에 기대어 있었고 딸은 가슴 가까이에 쌓여 있었다. 유진의 숨결은 부드러웠고 엄마의 피부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오르내리는 모든 호흡이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증거였다. 출산의 혼돈은 여전히 지은의 몸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두려움은 차분한 결의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손가락의 모양, 자신의 손에 매달린 연약한 곡선을 기억했다. 쟁반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지은의 이름이 들어왔다. 잠시 동안 지은은 그저 쳐다만 보았고 갈비뼈 아래로 분노의 맥박이 뛰었다. 무시할까 생각했지만 무언가 그녀 안에서 응답하라고 재촉했다. 한 팔로 유진을 조정하며 다른 한 팔로 휴대폰을 귀에 댔다. 지은아. 지훈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지만 부서지지는 않은 채 들려왔다.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어머니가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 당황했어.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어. 지은은 눈을 감았고 턱이 굳어졌다. 그럼 나는?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나는 진통 중이었어, 지훈 씨. 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나를 떠났어. 당신은 그녀를 선택했어. 긴 침묵이 전화기 너머로 이어졌다. 무서웠어. 그가 마침내 중얼거렸다. 둘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그녀의 어조는 유리처럼 그의 변명을 뚫고 지나갔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 당신은 딸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당신의 딸을 버렸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그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지은아, 제발. 실수였어. 내일 갈게. 지훈 씨,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무게를 가지고 입술에서 떨어졌다. 하지만 일단 뱉고 나니 그것은 영구적으로 느껴졌다. 당신의 어머니가 이 아이 근처에 오게 두지 않을 거야. 오늘 밤 이후로는 더더욱. 전화기 너머에서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녀가 뭘 원하는지는 상관없어. 지은이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꾸준했고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힘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그녀에 대한 게 아니야. 나와 유진이에 대한 거야. 나는 내 딸을 당신 어머니의 통제라는 그림자 속에서 키우지 않을 거야. 우린 끝났어. 뒤이은 침묵은 두터웠고 오직 지은의 가슴에 기댄 유진의 부드러운 뒤척임만이 그 침묵을 깼다. 지훈은 다시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클릭 소리와 함께 통화를 끊었다. 지은은 휴대폰이 담요 위로 미끄러져 떨어지게 두었다. 그녀는 아무런 후회도 느끼지 않았고 오직 이상한 가벼움만을 느꼈다. 마치 사슬이 조용히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녀는 유진을 내려다보았고 유진의 눈이 잠시 동안 깜빡이며 열렸다. 어둡고 초점은 없었지만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우리뿐이야. 그녀가 딸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그걸로 충분해. 문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철수가 식어버린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손녀를 안고 있는 딸을 보자 그의 눈매가 부드러워졌다. 그는 의자를 끌어다가 침대 옆에 앉았고 큰 손을 무릎 위에 어색하게 모았다. 어떻게 버티고 있니?
그가 조용히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다. 그에게 말했어요, 아빠. 다 끝났다고. 그는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영숙 씨는 유진이를 절대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철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 위에 거친 손을 얹었다. 너는 옳은 일을 했단다.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나는 네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너를 키웠어. 내가 항상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이건 알아. 가장 필요할 때 떠나는 남자는 너를 가질 자격이 없고 그의 어머니는 당연히 내 아이의 삶의 자리를 가질 자격이 없지. 지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가 인정했다. 그동안 평화를 지키기만 하면, 조용히만 있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그가 나를 떠났을 때 깨달았어요. 그는 결코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보다 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피곤한 눈에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자유란다. 너는 누구의 요구에도 지배받지 않는 너와 유진이의 삶을 쌓아갈 수 있어. 너는 생각보다 강해.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시선 속에 고요한 확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녀는 타인의 권위를 견디는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였고 그 역할은 그녀 안에 존재했는지조차 몰랐던 치열함을 가져왔다. 유진에게 뻗어오는 영숙의 손을 생각하니 그녀는 척추를 똑바로 세울 만큼 날카로운 반항심으로 가득 찼다. 다시는 안 돼. 그녀가 침묵 속에서 맹세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밤은 길었지만 지은은 외롭지 않았다. 철수는 유진이 그녀에게 안겨 잠든 동안 뒤로 머리를 젖히고 의자에서 졸았다. 밖에서는 도시가 계속 움직였다. 구급차들이 거리를 질주하고 기차들이 철로 위를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삶들이 끝없는 리듬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작은 병실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복종이 아닌 결의로 정의되는 삶. 새벽이 창백한 빛으로 블라인드를 어루만질 때 지은은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다. 피곤했지만 피곤함은 신념으로 겹쳐져 있었다. 그녀는 문턱을 넘었다. 한때 자신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속삭임과 명령을 참아내던 여자는 사라졌다. 그녀의 자리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딸을 보호할 어머니가 서 있었다. 앞길이 법적, 감정적, 그리고 다른 방식의 싸움을 예고했지만 지은은 가장 힘든 첫걸음은 이미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을 선택했다. 그녀는 유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다. 지은은 가죽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고 갓 태어난 딸은 옆에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다. 책상 건너편에서 변호사 강지영은 익숙한 효율성으로 접수 서류를 훑어보았다. 사무실에서는 은은한 커피와 종이 냄새가 났다. 가족법과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적힌 바인더들이 선배에 놓여 있었다. 블라인드는 반쯤 쳐져 있어 희미한 낯빛의 줄기만을 허용했다. 지은은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세부 사항이 무게를 재는 또 다른 종류의 법정에 이미 들어선 기분이었다. 지영은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폭풍 속에서 여성들을 인도해 온 세월 덕분에 부드러워졌다. 먼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숨을 좀 쉬세요. 신생아와 깨진 결혼 생활을 가지고 이 의자에 앉은 첫 번째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도 아닐 거고요. 우리는 당신과 딸이 안전하도록 만들 거예요. 지은의 목구멍이 조여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얗게 질린 마디로 유진의 담요를 움켜쥐었다. 이혼이 필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요. 할머니의 아파트였어요. 지훈이와 그의 어머니는. 그녀는 턱을 굳게 다물며 멈췄다. 그들은 가질 수 없어요. 지영은 페이지를 넘겼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파트는 상속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한국 법률상 특유 재산으로 간주돼요. 그건 당신 거예요. 그는 권리가 없어요. 지은의 가슴 속에 희미하게 안도감이 일었다. 이제 양육권, 아니 우리가 양육 책임의 할당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인데 당신이 단독 거주 부모가 되도록 신청할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이에요. 지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어깨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유진이를 보고 싶어 해요. 이미 데려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지훈 씨와 시어머니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위협, 초대받지 않은 방문, 목소리를 높이는 모든 순간 말이죠. 판사들은 증거를 좋아해요. 문에 카메라를 설치하세요.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세요. 기록을 유지하세요. 꼼꼼할수록 사건은 더 강력해져요. 변호사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어조를 단호하게 했다. 오늘 당장 도어락을 바꾸세요. 그들이 초대받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들이 나타나서 괴롭히면 경찰을 부르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당신이 이용할 때 가장 잘 작동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고 결단력이 그녀 안에서 조여왔다. 몇 달 동안 그녀는 영숙이 집의 규칙을 다시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규칙을 다시 쓸 것이다. 그날 저녁, 박철수가 열쇠 수리공과 함께 도착했다. 지은은 낡은 도어락이 쟁반에 덜컹거리며 떨어지고 새로운 디지털 도어락이 클릭 소리와 함께 설치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집 자체가 마침내 그녀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느껴졌다. 일주일 후 작은 카메라들이 문틀 위에 깜빡이며 모든 침입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각 불빛은 침묵의 아군이 되어 지은의 진실이 다시는 지워지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첫 번째 시험은 회색빛 화요일 아침에 빠르게 찾아왔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문을 흔들었다. 영숙의 목소리가 나무 문을 뚫고 날카롭게 들려왔다. 지은아, 당장 이 문 열어. 거기에 우리 손녀가 있잖아. 가족에게서 아이를 떼어놓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지은의 맥박이 뛰었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다. 쾅쾅거리는 소리, 날카로운 요구, 그리고 배경에서 섞이는 지훈의 목소리. 지은아, 제발. 그가 문을 통해 섞인 애원과 좌절의 톤으로 말했다. 그냥 아이를 보게 해줘. 엄마가 걱정 때문에 알아누우셨어. 우리를 이렇게 벌하지 마. 유진이 소음에 칭얼거리며 요람해서 뒤척였다. 지은은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흔들며 속은 떨리지만 목소리에 침착함을 불어넣었다. 당신들 떠나야 해요. 그녀가 외쳤다. 여기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영숙의 대답은 독설적이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그 아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후회하게 될 거다. 지은은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별거 중인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녀는 상담원에게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영숙은 저주를 퍼부으며 복도 아래로 물러나 있었고 지훈은 갈등하는 표정으로 서성거렸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경고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은은 서류를 점점 두꺼워지는 증거 폴더에 넣었다. 방문은 멈추지 않았다. 어떤 날은 지훈의 편지가 동반된 꽃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제발, 지은아, 그냥 안아보고 싶을 뿐이야. 어떤 날은 영숙이 복도에서 소리치는 협박이었다. 지은은 그 모든 것을 기록했다. 사진, 녹음, 전화 기록. 각 항목은 그녀의 결의를 단단하게 했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브릭 바이 브릭 벽돌 하나하나씩 자신의 방어 체계를 쌓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훈이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했다. 지은아, 딸을 봐야겠어. 그가 말했다. 엄마가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알지만 그녀는 유진이를 사랑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떼어놓을 수는 없어. 지은은 휴대폰을 꽉 잡았다. 지훈 씨,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 그녀가 태어나던 밤, 당신은 없었어. 당신은 우리 대신 당신 어머니를 선택했어. 내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마. 그가 망설였다. 그저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당신은 그녀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동안은 바로잡을 수 없어. 지은이 대답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은 진심으로 유진이를 위해 최선을 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오직 영숙 씨가 원하는 것만을 원할 뿐이야. 그녀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통화를 종료했다. 처음으로 뒤이은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수유, 병원 검진, 법적 서류 작업의 리듬 속에 몇 주가 흘렀다. 지은은 또 다른 대치를 기록하는 카메라의 클릭 소리, 책상 위 증거 폴더의 무게에 익숙해졌다. 박철수는 매일 방문하여 식료품과 조용한 격려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영숙과 지훈은 그녀의 삶으로 돌아오려 강요했다. 지은은 사냥감이라기보다 증거를 수집하는 증인처럼 느껴졌다. 지영의 사무실에서의 다음 미팅에서 지은은 폴더를 책상 위로 밀었다. 모두 기록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노크, 모든 위협, 모든 전화요. 지영은 페이지를 넘겼다. 만족감이 역력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로 판사는 그들이 진짜 누구인지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제대로 했어요, 지은 씨. 유진이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지은은 작고 확실한 미소를 허락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반응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법적 싸움이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문을 내리친 모든 주먹, 영숙의 모든 독설, 지훈의 모든 미적지근한 애원은 그들의 거짓말보다 더 크게 말할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판사 앞에 설 시간이 왔을 때 지은은 자신이 한때 좌석, 목소리, 집을 양보했던 여자가 더 이상 아님을 알았다. 그녀는 박유진의 엄마였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서울 도심의 법원은 회색빛으로 물러서지 않고 서 있었고 석조 기둥은 아침의 희미한 빛을 받고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유진의 카시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는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꽉 묶고 어깨를 폈다. 수개월의 공포와 준비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조용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것을 짊어졌다. 오늘 그녀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녀의 목소리는 서울가정법원 안에서 들릴 것이다. 공기는 섞이는 사건들의 낮은 웅성거림으로 윙윙거렸다. 가족들이 속삭이고 변호사들이 시계를 확인했다. 지은은 변호사 강지영 옆 원고석에 앉았고 증거 폴더가 그들 사이에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통로 건너편에서 지훈은 마치 넥타이가 자신을 목조르는 듯 의자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다. 영숙은 그의 옆에 꼿꼿이 앉아 있었고 입술은 얇고 자기 의로운 선으로 눌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장례식에 참석하는 듯 검은 옷을 입고 순교자의 엄숙함을 가진 채 손을 모으고 있었다. 판사 50대 여성이 명확한 눈빛과 연극에 대한 인내심 없는 표정으로 사건을 불렀다. 박지은 대 박지훈, 그녀가 발표했다. 이혼 및 양육 책임 할당 신청, 지영이 먼저 일어났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박지은은 남편과 그의 어머니가 산모와 아이 모두에게 안전하지 않고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근거로 양육 책임과 양육 시간의 완전한 할당을 구합니다. 그녀는 판사의 시선을 꾸준히 맞추는 지은을 가리켰다. 우리는 괴롭힘, 방임, 출산 당시의 유기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행하세요. 지훈의 변호사, 불안한 눈을 가진 젊은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그저 딸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나 그의 어머니가 위험을 초래한다는 어떤 제안도 과장된 것입니다. 말이 메아리 치기도 전에 영숙은 몸을 숙여 벤치를 향해 직접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깨지기 쉬웠다. 나는 그저 도우려 했을 뿐이야. 지은이가 임신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해서 들어간 거야. 요리하고 청소하고 지도했어. 그런데 이게 그녀가 나한테 보답하는 방식이야. 나를 배제함으로써, 내 아들이 나를 독살하게 함으로써. 판사는 손을 들었다. 박영숙 씨, 당신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변호인의 말을 방해하지 마세요. 영숙은 눈을 빛내며 뒤로 앉았다. 지은은 그 말들의 옛 익숙한 따끔거림을 느꼈다. 관심으로 위장된 조작.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겐 목소리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녀에겐 증거가 있었다. 지영은 첫 번째 증거를 호출했다. 지은이 아파트 문 위에 설치한 카메라의 보안 영상이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고 영숙이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높아졌다. 이 배은망덕한 것, 거기에 우리 손녀가 있잖아. 지훈의 모습이 배경에서 불안하게 움직였다. 절반 정도 그녀의 팔을 당기며 그녀를 멈추는데 실패하고 있었다. 비디오가 재생되면서 판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모든 단어, 모든 위협, 문을 통과하려는 모든 시도가 포착되었다. 다음은 전화통화 녹음이었다. 지훈의 애원, 영숙의 외침, 지은의 차분한 거절. 스피커에서 영숙의 날카로운 비난이 메아리 치는 것을 제외하면 법정은 침묵에 빠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한 클립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부인할 수 없고 편집되지 않은 채 위협했다. 지훈은 좌석에서 꿈틀거렸다. 그의 변호사는 영향을 최소화하려 시도했다. 재판장님, 가족 문제에서 감정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제 의뢰인의 어머니가 거칠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습니다. 그녀는 그저 손녀와의 접촉을 바랄 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기울였다. 지훈 씨 어머니에게 이 방문을 멈추라고 지시했습니까? 지훈이 망설였다.
노력했지만 그녀는 고집이세요. 고집이세요? 판사가 건조하게 반복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할 때 아내를 지원했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움직였다. 엄마가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 선택해야 했어. 지영이 신호를 주자 지은은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방안을 명확하게 가로질렀다. 날카롭지도 부서지지도 않았지만 꾸준했다.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진통 중이었어요. 아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걸어 나갔어요. 그는 저를 내버려 두고 혼자 911에 전화하게 했어요. 그가 어머니와 복도에 서 있는 동안 구급대원들이 우리 아파트에서 제 딸을 받았어요. 법정에 파문이 일었다. 지훈의 변호사조차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지훈의 목소리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다잡고 계속했다. 더 이상 저 자신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 딸, 그녀는 누군가의 연극을 위해 자신을 버리지 않을 아버지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안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평화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 철수가 맨 뒷줄에 앉아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몇 달 동안 그는 딸이 침묵 속에 굴욕을 짊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는 그녀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말하며 굴하지 않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판사는 손을 맞잡았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쳐다보고 분노로 얼굴이 얼룩덜룩해진 영숙을 쳐다보았다. 증거는 괴롭힘과 방임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박영숙 씨, 그녀의 눈이 지은에게 향했다. 당신은 양육 책임의 완전한 할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훈 씨, 당신은 법원 승인센터에서의 감독하에 양육 시간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할 때까지 연락은 제한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거짓말로 너를 우리에게서 떼어놓고 있어. 그녀가 내 손녀를 훔치고 있다고. 앉으세요, 박영숙 씨. 판사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이 법정에서 퇴장시킬 것입니다. 영숙의 고함이 목구멍에서 죽었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가라앉으며 모두 앞에서 산산조각난 그녀의 세심하게 관리된 미덕의 가면을 쓴 채 분노했다. 지훈의 어깨가 처졌다. 그는 바닥을 쳐다보며 지은의 눈을 맞출 수 없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유롭게 느껴지는 숨이었다. 그녀는 변호사의 손을 잡고 감사를 속삭인 다음 철수가 기다리는 갤러리로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자부심과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법정이 폐정되면서 영숙의 분노가 공기 중에 무겁게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의 카시트를 품에 안고 법정을 걸어 나갔다. 한때 침묵당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권리를 위해 싸우고 승리한 엄마로서 법원 판결 이후의 몇 달은 다른 리듬을 가져왔다. 더 느리고 더 꾸준하며 자비롭게도 조용했다. 지은은 서울 서북부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다. 삐걱거리는 계단과 항상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래된 냄새가 나는 소박한 2층 집이었다. 철수는 빈 방을 유아실로 개조하여 벽을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하고 직접 손으로 요람을 조립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다. 매일은 작은 승리들로 꿰매어진 패턴이 되었다. 새벽의 수유, 오후의 짧은 낮잠, 그리고 지은이 할머니가 한때 그녀에게 불러주었던 자장가를 흥얼거리며 흔들의자에 앉아있던 저녁들. 철수는 빨래 바구니를 옮기고 젖병을 삶으며 항상 딸에게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배경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지훈이나 영숙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름에 대한 그의 침묵은 그 자체로 일종의 심판이었다. 봄이 찾아왔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공원에서의 새로운 감각이 찾아왔다. 처음에 지은은 몸이 여전히 회복 중이고 영양이 여전히 연약하여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매주 산책은 더 길어졌다. 그녀는 딸의 눈이 녹색으로 싹 트는 나무를 보고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리들이 연못을 스쳐 지나갈 때 그녀의 즐거운 비명소리를 들었다. 공원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다. 영숙의 목소리가 닿을 수 없는 곳, 지훈의 부재가 상처가 아닌 안도가 되는 곳. 어느 오후 지은은 떡갈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유진을 눕혔다.
아이의 팔이 햇살 아래서 휘저어졌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도시의 소음 위로 음악처럼 솟아올랐다. 지은은 그녀 옆에 누워 딸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가 동반되지 않은 기쁨을 느꼈다. 사람들이 유모차와 자전거를 가지고 지나가며 풀밭 위에 젊은 엄마를 보고 웃었다. 지은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열린 공기 속 자신의 이야기 속의 빛 속에 속해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지은은 결혼 생활 중에 포기했던 학위를 마치기로 결심하고 야간 수업에 등록했다. 철수는 불평 없이 유진을 돌보며 뭉툭한 연필로 십자말 풀이를 채우는 동안 유진을 무릎에 안았다. 지은이 늦게 피곤하지만 활기차게 집에 돌아오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너는 해내고 있어, 지은아. 너는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을 쌓고 있어. 세월은 꾸준한 챕터들로 펼쳐졌다. 유진은 나비를 쫓는 유아에서 물감으로 얼룩진 손가락과 끝없는 질문 목록을 가진 어린 소녀로 자랐다. 그녀는 그네를 가장 좋아하여 엄마에게 더 높이 밀어달라고 졸랐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놀이터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그녀 뒤에 서 있는 지은은 버림받음과 공포의 밤에서 이 밝은 움직임의 호, 그녀의 딸이 그녀의 소나귀 아래서 안전하게 앞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유진이 5살이 되었을 때 지은은 더 이상 지하철에서 좌석을 양보하거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깨를 펴고 눈을 맞추며 다르게 행동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매일 상기시켜주는 미술을 가르치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랑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학위는 책상 위에 액자에 걸려 싸워 이긴 전투의 증거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건강하고 빛나는 햇살을 담은 곱슬머리와 자신이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데서 자라난 자신감을 가진 유진이 있었다. 쌀쌀한 가을 저녁, 엄마와 딸은 손을 잡고 공원에서 집으로 걸어갔다. 나뭇잎이 신발 아래서 바스락거렸고 공기는 이웃의 굴뚝에서 나는 나무 타는 냄새로 향긋했다. 지은은 만족스럽고 거의 가벼운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유진의 작은 손을 꼭 쥐고 아이가 유치원에서의 하루, 새로운 친구, 용 그림, 자신이 똑똑하다고 말해준 선생님에 대해 수다를 떠는 것을 보고 웃었다. 그들이 골목을 돌아 집으로 향했을 때 집이 시야에 들어왔다. 지은은 속도를 늦췄다. 한 인물이 석양을 배경으로 꼿꼿이 서 있었다. 멀리서도 그녀는 그 자세, 꽉 낀 팔, 고집스러운 턱의 기울기를 알아보았다. 영숙. 지은의 발걸음이 멈칫했고 유진은 영문을 모른 채 올려다 보았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지은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됨이었다. 그녀는 5년 동안 벽돌 하나하나, 약속 하나하나로 자신의 삶을 재건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것을 과거가 해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포치에 서 있던 여인이 똑바로 서며 거리 너머로 지은과 시선을 맞췄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역사, 굴욕, 배신, 심판의 모든 무게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 뒤에는 그녀가 보호하겠다고 맹세한 아이가 서 있었고 그녀의 맥박 안에는 공포보다 치유를 선택한 엄마의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손을 안전하게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저녁 공기가 고요해졌다. 이웃의 소리들이 배경으로 사라졌다. 모든 발걸음은 일깨움이었다. 대중의 수치심에서 개인의 절망으로, 법정의 계산에서 개인의 갱신으로, 여정은 그녀를 부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만들었다. 지은이 보도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턱을 들어 올렸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영숙의 재등장이 그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침묵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 포치 너머에 어떤 대결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고통에서 태어난 힘으로 공포보다 치유를 선택한 엄마의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그것에 맞설 것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서울의 땅거미가 질 때 지은은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 다음에 무엇이 오든 그녀와 유진은 함께 맞설 것이다.